자, 안녕하세요. 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세 문화 파트를 할 건데요. 우리가 제가 작년에 문화 특강도 했지만 문화사 파트 부분은 우리 역사 시험에 되게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출제 빈도수가 높아요. 보통 우리가 정치 파트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한 12문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는데 문화사 파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최소한 5문제에서 일본 문항 정도까지 출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눈다면 최소한도 신라 파트 하나, 고려 파트 두세 개, 조선 파트 한두 개 또는 세 개까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트 부분에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된다는 얘기는 우리 역사의 트렌드가 문화사 쪽에 되게 중점을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책 중심이 아니라 특히 여기 지금 한등급을 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한등급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문화사 파트가 되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답사해서 공부하고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현장 답사가 되게 쉽지는 않죠. 왜냐면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야 뭐 현장 답사를 주말에 이용해서 다녀오기도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문화사 파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324쪽에 중세 문화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고려 초기의 유학 보겠습니다. 태조부터 갈게요. 네, 채언이, 채응, 채지몽 등의 신라 육두분 계통의 유학자들이 태조를 보필하면서 유교지휘과의 통치를 건의하였다. 채언이, 채흥, 채지몽 이 세 사람은 우리 기출을 떴어요. 요거 사람, 세 사람 좀 일단 밑줄을 그어놓으셨다가, 이 사람 정도는 알아야 되겠구나. 다르게 표현하면, 신라의 육두품 계열들이, 그죠? 네, 신라가 망하죠. 원래 육두품 자체가 신라 하대가 되면, 이분들은 반신라적 성격을 띠거든요. 신라를 반대하고, 그 다음에 고려 개창, 또는 건국을 할 수 있겠죠. 고려 건국에 공헌을 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고려 개창 그 다음에 고려 개창 건국에 손을 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려 개창에 공헌을 하였다. 잠시만요. 좀 지울까요? 고려 개창에 잠시만요. 예, 됐죠? 고려 개창에 공헌을 하였다. 이렇게 육두품 세력 정도는 알아야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종 볼까요? 강종 보겠습니다. 강종은 이제 우리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거제도 시험이죠. 네, 과거제도 실시죠. 뭐니 해도 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동안의 이 골품제에 따라서 세습이 되던 그런 관직들이 능력에 따라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다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볼까요? 유학에 능숙한 사람들 관료로 등용하였고 경전 및 교수와 예금을 담당하는 문안기구를 정비했다. 이 문안기구가 되게 중요하죠. 네. 글 한자거든요. 글을 문자고요. 그러니까 글 공부를 되게 잘한 기구를 갖다가 문안기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사리모지라는 게 있어요. 사리몬. 요건 훗날 바뀐 거긴 하지만 앞에 것보다 한번 볼까요? 한림원 볼게요. 한림원 같은 경우가 훗날 사리모드로 명칭이 바뀌죠. 이런 식으로. 네, 개혁을 목적으로 바뀌긴 하지만 이런 기구들 우리 문안기구라고 이렇게 합니다. 문안기구. 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공거. 특히 요건 우리 음서 제도에 있어서 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음소로 갈 수 없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 되게 시험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소의 대상이 아닌 부분을 갖다 우리는 문안기구라고 합니다.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기구이기도 하고, 더불어 우리 시험에 나온 포커스는 이겁니다. 여기는 음소 제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당태종의 치세를 기록한 정간종효를 되게 중요하게 했다. 예. 정간종효 다음 밑줄을 볼까요? 예. 이건 이제 군주들이 꼭 읽어야 할 책 중에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당나라의 태종이 가장 중요하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정간종효가 나오면 가장 우리 고려에는 강종이 나올 거고요. 조선에는 정조임금이 대표적인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종, 정간종 열심히 읽었고 정조도 마찬가지. 왜냐면 이 사람들이 초기부터 되게 왕권이 강화되지는 못했어요. 예, 그래서 치세에 되게 도움될 수 있는 책이 뭘까 봤더니 정간종효라는 책이 있더라. 이걸 되게 열심히 읽었던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게 혹시 사료로 등장한다면 고려시대라는 강종을 한번 생각하시고 조선이라면 정조를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종, 최승로의 시무 28조, 별표죠. 당연히 누구나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국자감을 설치했다. 국자감을 설치했다. 국립대학을 처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도서관을 만들었죠. 네. 개경의 비서성, 서경의 수서원, 이걸 또 일명의 성종식의 분사제도라 이런 말을 쓰죠. 분사제도다. 행정관청을 나눴다는 겁니다. 행정관청을. 네. 개경과 서경에. 네. 이런 식으로 비서성, 수서원 이런 식으로 나누었다. 문신월가법을 통해서 관리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12목에 지방의 경학박사를 파견하였다. 유교경제 능한사를 파견하게 되었다. 자, 324페이지 고려의 문안기구 한번 보겠습니다. 한림원, 청영각, 보문각, 춘추관 역사편찬. 요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문안기구 대표기구로서 음서의 혜택이 될 수 없다. 음서의 예의사항이다. 절대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여기 올 수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 유학자 최승로 325쪽. 성종이 시무 28조를 건의했다. 개혁책이죠. 개혁책 28가지를 건의했다. 이미 수업 시간에 이미 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결과적으로 유교 정치를 해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불교보다는 유교를 좀 강조해달라. 그 다음 지방견을 파견해달라. 핵심 정리해볼까요? 최승로 떠오르는 단어는 유교보다는 불교 정치를 좀 해달라. 지방간을 파견해달라. 그 결과 12목에 목사가 파견되죠. 최승로의 단골 메뉴입니다, 이거. 불교보다는 유교를 중요시해달라. 지방간을 파견해달라. 그 결과 12목에 목사가 파견되었다. 12목에 목사가 파견됐다는 얘기는 여기에 호장과 부호장에 관련된 문제가 끼어 있을 것이다. 이네들은 향리로 격화될 수밖에 없었다. 향리로 격화될 결국은 목사들을 보좌하는 역할이 바뀌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한국에서 되게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원래 호장, 부호장은 보시죠. 사신간의 기능 중에 하나가 호장을 추천하죠. 호장을 추천하는 기능이 있고 부호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호장과 부호장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호장이라니까 호장을 추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부호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사신간이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호장의 기능은 사라졌고 부호장도 사라졌고 향제의 기능으로 격화되고 말았다. 됐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초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김심원은 잘 나오진 않지만 성종에게 봉사 2조를 올려 정책 수행에 큰 지침이 되기도 하였다 정도. 그 다음에 고려 중기 볼게요. 중기 유학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기가 되면 이제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잡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보수화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장기간 권력을 잡게 되면 보수화, 부패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유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과정. 현종 때 설총을 홍유후 자르시고 슬롯이 채치원을 문창으로 봉하게 되었다. 그리고 문묘의 병 이건 되게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설종 거기 후에 동그라미 쳐. 후. 이건 후작이라고 하는 자기를 봉했다. 요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왕자의 신분과 거의 같을 정도의 이치가 됐던 거야. 왕자의 신분이 이치가 됐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높이 평가했다. 이 사람들은 신라 사람들이죠. 그죠? 신라 사람인데 불구하고 학문적 이해력이 뛰어나서 고려시대 중기에 현종 때 홍유후와 그 다음에 문창으로 봉했다. 그리고 문묘에 배양됐다. 어마어마한 중요한 부분이죠. 문묘에 이건 계속 얘기했죠. 문성왕 공자님을 얘기하는 거고 자는 사당 묘자라고 그랬어. 그죠? 공자님을 모시는 사당에 같이 입회를 모셨다는 뜻이 되는 거죠. 같이 입회를 모셨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에 총 8명의 18인이 성균관인 문묘에 봉사되는데 18인 중에 이 대표적인 최치원과 설총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숙종 때 예부의 권위로 서경에 기자사당을 짓기도 했다. 이것도 기출입니다.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기자사당 밑줄 긋고 기자사당을 밑줄 긋고 별표. 예부의 권위로 기자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고려와 조선에서는 기자를 인정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21세기는 기자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표적 유학자 최충. 문정탈량은 대학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시중을 역임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해동공자라고 칭송을 받았다. 해동이니까 우리나라 지칭하죠. 우리나라의 공자라고 칭송을 받았다. 그 다음에 관직에서 물러나 구제학당을 세웠다. 이미 했죠. 이것은 구제학당을 세웠다. 어디에? 문원공도에. 문원공은 이분이 호가 되는 거고 학교는 이분이 호. 이 사람 학교를 지칭하죠. 학교의 건물이 집제자니까요. 집이 9채의 건물을 지었다. 우리 대학에 가보시면 인문관, 자연관, 공업관 이런 식으로 쭉 건물들이 나뉘어져 있죠. 아니면 101동, 102동, A동, B동 이런 식으로 이렇듯이 건물이 9개 지었다는 얘기인가요? 수준별 학습을 했다는 뜻입니다. 수준별 학습을 진행하였다. 누가? 최충이. 이건 사학입니다. 네, 사학입니다. 사학이 발달한 시기. 중대가 되면 사학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 훈구학적 유학의 철학적 경향을 새롭게 불어넣기도 했다. 고려라는 나라를 훈구학적 유학이었다. 훈구학적 유학에다가 철학을 가미하게 됐다. 이건 이미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유학이라는 게 학문이 되게 발전하죠. 천주전국시대. 그런데 진시황 시기가 되면서 유학이 쇠락의 길로 가죠. 그 결과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훈구학적, 즉 유학을 가르치고 고증하기 급급했다. 그러니까 학문순위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는 거야. 학문순위 높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 철학이 가미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부식과 할까요? 인종 때 알려간 김부식은 고려 중기 보수적이며 현실적인 성격의 유학을 대표하였다. 대표적인 게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이건 뗄 수 없죠. 김부식의 삼국사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가끔 이제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나온다면 되게 많은 부분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책 부분에 별도로 따로 하겠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묘청의 난회, 즉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을 진압하고 난 이후에 삼국사기 편찬했던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후기 유학. 고려 후기 볼까요? 무신정변 이후의 유학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학은 당연히 몰락할 수밖에 없죠. 위축될 수밖에 없죠. 무신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요. 얘들은 특별하게, 튀어나게 뛰어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정리해 놓은 게 있네요. 예, 정리한 거 보겠습니다. 초기, 중기, 무신정권기에 대한 부분. 자, 대표적 유학자 부분에 최언희, 최승로, 최충, 김부식, 무신정권기 볼까요? 이규보와 최자가 재작년에 기출됐죠. 이규보와 최자. 예, 유학은 이축됐지만 실무에 노한 유학 관료층이 형성되었다. 이규보, 최자 같은 사람들이 등용되었다. 어느 시기에? 최충원 시기에는 이규보 같은 인물이 등장하죠. 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최우 정권 되면 이규보하고 그 다음에 최자 같은 인물이 들어갔죠. 네. 이건 서방에 등용됐다 보시면 돼요. 최우 정권 시기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무신들 에워싸이는 반면에 서방이라는 것은 이제 문신들의 수기기관으로 임용되면서 즉 문신들이 등용되기 시작했다. 왜냐면 온통 무신 권력 주변에 글을 제대로 읽고 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태부족했기 때문에 수기기관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등용되기도 했다. 그다음 후기 고려 말이죠. 신신사들의 권력을 잡았던 정몽주, 이색 같은 인물들이 내용 소학과 주작 아래 요거는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왔네요. 이거 소학 책 제목이에요. 주작 아래 이거 전부 다 주의가 쓴 책이에요. 네, 남송의 주의가 썼던 책인데요. 이것도 우리는 쉬운 성리학이라고 불러요. 네, 쉬운 성리학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반대로 이제 어려운 성리학도 있죠. 반대로 그죠? 네. 어려운 성리학은 뭘까? 이렇게 되게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부터 먼저 볼까요? 이황, 그 다음에 위이 이런 인물들이 드디어 이제 어려운 성리학에 들어가죠. 왜냐면 조선이 건국된 지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꺽정 같은 난이 발생하거든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임꺽정의 난이 발생합니다. 이건 명종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항의 줄이론 같은 거, 그 다음에 율곡이의 주기론, 이러한 것들이 조선 후기를 중기부터 후기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하죠. 이항과 이의에서 어려운 성리학이 등장하는 이렇게 지배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붕당의 영수이기도 돼요. 최초에 동인의 영수이기도 하고 서인의 영수이기도 했기 때문에 학문적 이해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쟁도 끊임없이 이루었던 대표적인 붕당의 짱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소학, 어린아이들이 그죠? 어린아이들이 읽어야 할 책이라는 뜻입니다. 주작 아래는 주의가 사대부들이 가정에 지켜야 할 예법이다. 이걸 간혼상제라고 보통 얘기하죠. 간혼상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 혼례, 그다음에 부모님 상을 당하실 때, 그다음에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낼 때 지켜야 할 꼭 그런 예법들, 사대부들 지켜야 할 예법들을 얘기하고 있죠. 주작 아래 간혼상제에 관련된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나가오죠. 왜 중요할까요? 이게 훗날 예속 논쟁에서 나온 문제거든요. 예속 논쟁에 관련된 부분도 언제? 선종 때 아버지 효종과 아버지 효종과 효종교의 사망 시에 자의대비 복식이 문제가 되죠. 몇 년을 입어야 될 것인가 대부분 가지고 되게 싸우게 되는 건데요. 이걸 우리 보통 예속 논쟁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주작 아래서도 예속 논쟁이 나오게 되죠. 사대부들이 효종을 첫 번째인 걸 보지 않죠. 사대부들도 두 가지가 있죠. 남인과 서인이 있죠. 서인들은 첫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대부를 보는 거고, 남인들은 한번 왕이 된 사람은 예법이 왕의 예법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왕사 동례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서인들은 왕사 부동례를 얘기하죠. 왕과 사대부는 예법이 다르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참 치열하게 싸우는 거 보면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기도 합니다. 왜냐면
학문적인 내용과 사회적인 어떤 규범 가지고 되게 치열하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성리학의 성격. 성리학의 성격. 신유학 볼까요? 풍고학이나 사장 중심의 유학과는 달리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논리를, 원리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이걸 성리학이라고 한다. 유학보죠. 이 춘추 전국시대에 공자, 맹자 같은 사람들이 썼던 것들을 그걸 통칭해서 유학 이렇게 얘기하죠. 유학을 발전시킨 인물이 주희죠. 주희는 이제 남성의 대표적인 학자이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유학에 기존의 유학에 더해지는 거 있죠. 네, 이거죠.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사람의 마음은 심성이라고 하죠. 성선설. 그다음에 성악설. 그다음에 불교와 도교와 것들이 결합하죠.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성이라고 하고 이걸 가장 이상적인 리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리학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유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됩니까? 불교도 잘 알아야 되고 도교도 잘 알아야 되는 학문 중에 하나가 성리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리학은 되게 복잡한 것들이 지금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특징, 성리학은 불교의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성향을 유학에 접목시켰다. 오경, 시경, 서경, 역경, 얘기, 춘추보다 사설을 더 중시하였다. 대학, 논어, 맹자, 중형, 대의명분과 정통의실 되게 중요했다. 대의명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 대의명분. 대의란 큰 뜻이죠. 큰 뜻이란 말은 큰 나라란 뜻이죠. 중국을 얘기하겠죠. 중국이란 나라의 큰 나라의 큰 뜻을 따라가야 된다. 대의명분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가끔 우리 정치인들이 많이 쓰지 않아요? 명분론. 선거철 되면. 시민들 별로 원하지 않는 건데, 핑계대서, 우리 주민이, 우리 시민이 나를 원해서 국회를 보내달라. 내가 출마의 비연을 갖다 얘기할 때, 국회의원 출마할 때 대부분, 대통령 출마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국민이 나를 원한다는 거야.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이, 우리 지역구에 시민이 나를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명분론이에요. 이 명분론을 내서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게 써먹는 경우가 가끔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성리학 수용과정 볼까요? 수용과정 도입 보겠습니다. 충전왕 때 안양이 원해서 주자전설을 필사해서 고려 성리학을 처음 소개했다. 안양 밑줄 그어야 되겠죠? 충전왕 때 안양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성리학이 들어왔다. 이때 들어온 것은 요거다. 소학 주자가래. 즉 쉬운 성리학이 들어왔다. 안양에서 처음 들어왔다. 안양 처음 들어왔다. 됐죠? 훗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서원을 만들죠. 이렇게. 물론 훗날 사역되어서 백운동 서원으로 이름이 바뀌죠. 사역됐다고 그러죠. 국가에서 토지, 책, 그 다음에 노비들을 하사하죠. 그래서는 세금도 안 내죠. 군역도 면제를 받죠. 그죠? 되게 많은 혜택을 받았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서원들이죠. 자, 전수 볼까요? 백이정이 직접 원해 성리학을 배워 이재현과 박중자 등에 전수하게 되었다. 특히 이재현 시험이 잘 나오죠. 원해 수도에 설립된 망권당에 밑줄 그어야 됩니다. 언어 학자들과 결혼했다. 이게 이제 충선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간섭 충선왕 시기에 이재현이 충선왕이 세운 망권당이 있죠. 충선왕이 전지정치를 통해서 돈을 되게 많이 벌죠. 전지정치를 택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전매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소금 같은, 그 다음에 철, 돈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망권당을 짓게 됐죠. 물론 충선왕은 하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충선왕 시기에 실은 충수광 1년에 망권당이 만들어지죠. 돈의 여유가 있으니까. 이때 이재현과 그 다음에 중국의 조명부, 그 당시 원나라겠죠. 조명부가 결혼을 하죠.
그 결과 우리나라에 조맹부채가 유행하게 되었다. 문화사 파트 하나만 외워서 될 게 아니라 되게 연관되어 있죠. 그죠? 네. 조맹부채가 유행하겠다. 이 사람은 송설제라고 하는 공부방이 있었다. 그래서 송설제에서 글을 썼다. 이거 송설채라고도 칭한다. 그 다음에 발전, 공연학 이색, 정몽주, 권근, 종도전을 가르쳤다. 이색은 스승이죠. 그래서 정몽주는 온건파가 되었고, 고려를 그때 지키겠다는 사람이 됐고, 그 다음에 권근, 종도정 등은 고려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부패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새로운 개국, 건국을 하죠. 조선을 건국하게 되어 있죠. 정몽주는 동방의 이학의 조라는 칭호를 받은 만큼 뛰어난 성리학자였다. 동방 이학의 조였다. 성리학의 조, 원조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용 과정도 보죠. 자, 영향. 신진사업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다음 실천적 기능을 되게 강요했다. 그게 소학과 주자가래를 중시하였고, 그다음에 가묘라는 단어가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때 쭉 당겨볼까요? 이렇게 가묘. 뭐냐면 하면 가정에 사당을 세웠다는 거죠. 사당을 건립해서 조상에 대한 숭배, 즉 제사가 이 가묘라는 단어가 나오면 시대를 거의 물어볼 것밖에 없어요. 시대는 뭐겠어요? 고려 말입니다. 고려 말에 대한 선택을 우리 하나 골라내는 겁니다. 가묘에 대한 단어. 지속적으로 나오는 지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천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가묘에 대한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불교 비판. 불교도 비판하죠. 불교가 되게 부패해집니다. 불교가 되게 부패해지면서 신진사대도 특히 정도전 같은 인물들에게 되게 비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리학 연구 및 저술. 여기서 특별히 나올 건 없습니다. 이거 패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새로운 사회 국가 이념이 유교가 자리 잡게 되었다 정도까지. 그다음에 교육기관 볼까요? 교육기관. 자, 태조 때 보겠습니다. 학교에 밑줄 볼까요? 개경, 서경에 학교를 설립했다. 운영 자금을 내서 학보를 설치했다. 학보의 밑줄. 보가 들어가야 되면 일단 그죠? 재정에 관련된 부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돈을 마련하는 기구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종, 교육 이국 조서를 반포했다. 다음 페이지. 중앙교육, 중앙에는 국자감, 국립대학. 그 다음에 국자감에는 국자태학 사문학 유학부와 기술학부, 유학수학, 산학, 기술학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다 정도. 박스를 한번 볼까요? 유학부와 기술학부. 국태사, 앞글자 따보시고 국태사 3, 5, 7품 이상의 자제, 유학수학, 산학 8품 이하 자제와 서민의 자제, 핵심은 서민이죠. 일반 평민들의 자식들도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대신에 조선의 공립대학인 성균관에는 불가능합니다. 왜? 능력비 입학이기 때문에. 과거 시험 초실 합격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고. 대신에 고려의 국자감은 신분별 입학이에요. 이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끝부분 봐보시죠. 9년, 6년, 연수는 특히 중요한 거 아닌데, 기본적으로 국자감에 관련된 부분은 하나 적어놓으면 되겠다. 신분별 입학이다. 신분별 입학이다. 다시 위로 올라가죠. 도서관 볼까요? 비서선과 수서원. 일종의 분사제도죠. 도서관이 개경에, 그 다음에 서경에 하나씩 설치되었다. 그 다음에 문신월가법. 성종이 중앙의 관리에게 매월 시 3수와 그 다음에 부 한 편, 시무책이죠. 개혁책이죠. 집안의 관리 1년에 시 13수와 한 편을 가르치겠다. 관리 질적 향상을 위해 도모했다. 이거 성종에 관련된 부분. 됐죠? 그 다음에 고려 중기의 교육 보겠습니다. 고려 중기의 교육. 첫 번째, 사학의 발달. 사학 12도. 자, 박스 한번 볼까요? 문홍공도부터 기산도까지 총 12개의 사학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문헌공도와 홍문공도입니다. 채충과 정배거를 살짝 바꿀 수 있습니다. 설립자를 채충과 정배거를 바꿀 수 있다. 문헌공도, 그 다음에 홍문공도. 총 12개의 사학이 발달했다. 어디에요? 개경에. 됐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3번에 문헌공도가 있습니다. 아까 채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문헌공도, 구제학당 9개의 건물이 쓰였었다. 자, 문종도 채충에서는 구제학당은 12도 중에 가장 번성하였다. 채충이 사망 후에 그의 시호인 문헌에 따라서 따와 이름을 문헌공도라고 하였다. 이 결과 관학교육은 이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관학교육은 당연히 국가에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관학진흥책이 국가에서 나타납니다. 숙종 갈까요? 오른쪽에 329쪽. 숙종 때 서적포입니다. 숙종 때 서적포. 관학진흥책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된다. 첫 번째, 숙종 때 서적포다. 아니, 사학을 가봤더니 막 인쇄물이 나오는 거야. 기본서 유교 경전이에요. 인쇄물이 막 나오는 거야. 학원에 가봤더니 요즘 말로 치면 학교에서는 나오지 않는 유인물들 학원에 갔더니 유인물이 막 나오더라는 거야. 서적포 인쇄소입니다. 암기할까요? 숙종의 시옷. 서적포의 시옷. 두 번째, 예종 갈까요? 예종은 총 한 4가지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칠제. 국자금을 재정비하여 채충의 구제학당을 모방한 칠제. 국자감이죠. 대학이 7개의 건물을 더 지었다. 신설했다. 6제, 6제는 유학을 가르쳤고 1제, 그걸 강해제라고 그러죠. 강해제는 무예를 가르쳤다. 그 당시 예종 때잖아요. 예종 시기는 여진족 애들과 우리가 치열하게 국경선 문제가 쌓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진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합격한 자에게도 무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제에 강해제라고 하는 무예를 가르치기도 했다. 그 다음에 양형고 장학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양형고는 장학자를 만들어서 관학에 기반을 삼았다. 장학기금. 양형고. 그 다음에 청양각 보험가를 설치하게 됐다. 청양각. 도서관 기능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자들, 교수들, 연구기관도 쓰였습니다. 청양각과 보험각. 궁궐 내에 있습니다. 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7급에는 구분해서 나오죠. 궁궐 내부에 있는 것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그 다음에 하나 더 했으면 쓰겠는데 국자감의 명칭이 국가학으로 바뀌죠. 교재에 빠지는 것 하나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종 됐고 인종 가볼까요? 인종. 칠제종 무학제를 폐지하고 경사 육학을 육으로 정비하였다. 향교를 중심으로 지방교육도 강화된 시기가 인종 때이다. 향교 좀 읽으실까요? 향교는 오늘날 치면 국립중학교 정도, 지방에는 중학교 정도 될 것 같아요. 충렬왕 때 가볼게요. 충렬왕. 충렬왕 때 보시면 이 양형고가 다 바닥이 납니다. 장학금이 다 바닥이 나서 그래서 서막전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장학기금입니다. 서막전, 장학기금. 이건 안양의 건입니다. 안양의 건의에서 기독들로부터 어느 정도 좀 자금을 차출받아가지고 장학기금을 만든 게 서막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문묘 건립 충렬왕 때 공자사당이 문묘를 건립하였다. 아까 방금 했던 것들이죠. 문묘를 건립하게 됐다. 우리나라 뛰어난 학자들을 공자와 입회와 같이 모실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경사교수도감. 네, 경사교수도감. 좀 잘라볼까요? 네, 경사교수도감. 도감은 임시관청을 얘기하죠. 임시관청. 교수는 선생을 얘기하죠. 네, 학생들 가르쳐 선생을 얘기하는 거고. 경은 유교 경전을 얘기합니다. 사는 역사입니다. 그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과거 시험은 거의 대부분 시무책이라는 거야. 진사시를 알아주더라는 거야. 생원시보다. 근데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거거든. 즉 유교 경전과 역사를 공부하는 게 우선시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사도감을 설치해서 유교 경전과 역사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파견했다. 이걸 갖다 우리는 경사일치 원칙이라고 해요. 경사일체 원칙이다. 유교 경전과 역사 공부를 동일시해달라는 이런 취지가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도 21세기, 20세기에도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역사 시험에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만큼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우리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전 고려시대부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공민왕. 최고학교는 성균관을 부흥. 순수한 유교교육, 잡학 같은 거 가르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담하는 기관을 개편. 경학 중심의 가거제를 개편하였다. 공민왕을 살짝 적어볼까요? 공민왕. 경학을 중시했다. 성균관 부흥에다 먼저 생각할 때 미주란 부흥, 성균관 부흥. 경학을 강조했다. 경학은 유교 경전 얘기하는 거예요. 유교 경전에 대한 학문을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학문이 중요한데 글 쓰는 재주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관직에 나아가서 더 높은 관직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에 더 사람들이 열정을 쏟더라. 그건 온당치 않다. 바른 학문의 자세가 아니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취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겠습니다.